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대공황의 발생과 전체주의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지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공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사회적으로 전체주의가 유행을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가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전체주의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배우기 전에 그 징검다리로서 오늘 수업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미국에서 시작된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었던 대공황의 개념과 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 그리고 그 다음에 파트를 넘겨서 이제 전체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체주의를 각각 나라별로 부르는 이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 각각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매우 위기에 빠져서 순식간에 이제 전 세계가 경제적 침체에 빠지는 상황을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미국의 경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경제는 미친 듯이 성장을 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요. 자, 이 그래프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당시 보자면 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이 뭐 대충 뭐 여기 언저리쯤 되겠죠.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한 10년인 1929년까지 거의 뭐 대충 봐도 뭐한 5배에서 10배 사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경제, 미국의 부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주식이 미친 듯이 성장을 하면서 기업들은, 그리고 부가 성장을 하니까 이제 이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기업이 이윤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기업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나눠줄 거고요. 자기들한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또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또 남는 여유 자금들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가 다시 한번 경제 상승을 끌어올려서 경제가 바퀴 굴러가듯이 미친 듯이 위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한 10년 동안 1차 대전 끝나고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를 보자면은 1928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번영은 앞으로 무한히 지속될 것이다. 자, 대공황이 터지기 불과 9일 전에 예일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던 어빙 피셔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영구적으로 굉장히 높은 안정 상태에 있다. 누구든지 돈을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성장하는 미국의 경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당시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식시장이랑 다르게 실물 경제는 점차 주춤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가 지금 경제, 주식시장, 그러니까 부가 대충 한 10배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배 증가한다 그래서 부가 사람들이 소비를 단순히 생각해서 10배를 증가시키냐? 그럼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한 달에 치킨을 한 번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먹진 않지만 한 번만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선생님이 월급이 10배가 됐어. 그럼 지금은 치킨을 한 달에 한 번만 먹지만 10배가 된다 그래서 치킨을 한 달에 10마리를 먹을까? 아니겠죠. 뭐 치킨을 뭐 두세 마리나 네다섯 마리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번 먹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부가 10배 증가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자동차 한 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를 10대를 살까? 아닙니다. 뭐 약간 뭐 두세 대를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렉스하기 위해서, 요즘 좋아하는 플렉스하기 위해서 좀 좋은 차를 뭐 한 대 살 수는 있지만 막 차를 10대까지 살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다가 미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경제 규모가 증가를 했는데 그 규모만큼 소비는 증가하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기업들은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을 바탕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다시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바퀴로 굴려나가는 거야. 그런데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해. 아,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경제가 증가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겠지 해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소비는 그걸 따라오지 못해서 생산한 물건들의 판매가 되지 않고 말하자면 공장에 이제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미 투자한 대금에 대해서 기업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면은 다시 아까 얘기했던 뭐 배당금이나 높은 임금이나 이런 사이클을 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경제가 여기 와 있는데 진짜 우리 경제가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이만큼 증가한 게 맞는 걸까?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잘 살게 된 건 맞는데 정말 우리가 이만큼이나 경제가 증가한 걸까? 설마 지금 우리의 경제에 대한 이 정도의 평가가 과대평가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 주식이 쭉 올랐지만 경제가 쭉 성장했지만 앞으로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가 높을 때가 아닐까? 앞으로 혹시 경제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1929년 10월 24일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시장에 던지게 됩니다. 팔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떠한 시장에서 물건의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되니? 그치, 폭락하지. 결국에 1929년 10월 4일에 주식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게 되는 그리고 그 경제 침체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를 뻗어나가게 되는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주식이 오른 것만큼 다 빠진 거야.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한 3, 4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났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업들은 투자금을 상실을 하고요. 덕분에 기업이 파산합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실업자는 증가하고요. 실업자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벌지. 돈을 못 벌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 안 산다? 물건을 안 삽니다. 수요는 더욱더 감소할 거고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기업들의 이윤은 더욱더 줄어들 겁니다. 자, 기업은 돈을 못 벌고 사람들은 임금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은행에 저축을 못 하겠죠. 은행에 있는 돈들을 빼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뭔가를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지? 은행은 돈을 또 벌 수 있는 상황도 없는 거고 은행 역시 파산하게 되고요. 이러한 연쇄적인 작용을 통해서 경제가 미친 듯이 침체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미를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대공황이야. 자, 그래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진들 몇 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 know three trades. 나는 세 가지 뭔가 거래, 무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봐요. I speak three languages. 나는 세 가지의 랭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For 3 years. 아마 3년 동안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no work. 일을 하지 못했다. 3 months. 나는 3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But I only want one job. 나는 직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이러한 구직 광고판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의 거리에 많아졌던 겁니다. 자, 당시 미국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네요. 어디에 줄을 서 있는 걸까? 간판을 보니까 free, 공짜 커피 앤 도넛. 공짜로 커피랑 도넛을 나눠주는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For the unemployed. 누구? 실업자들을 위한 그런 무료 나눔 이런 거죠. 이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지금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나이의 사람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했던 미국, 이러한 멋진 간판을 원래 세워놨었습니다. World's Highest Standard of Living.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자랑하는 그런 광고판을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세워놨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서 있냐? 대공황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무료 나눔을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급속하게 경제가 침체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시 실업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대공황이 시작되는 1929년부터 실업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실업률이 다시 옛날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 독일 같은 주요국들에서 전부 다 대공황의 영향을 받았다. 연쇄적인 경제 침체를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공황에 대처를 해야 될 거야. 그지?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침체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어떤 스타일이었냐?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왜 우리 미국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미국인들은 free, 자유잖아. 그지? 자, 그것처럼 경제도 시장의 자율성을 중요시했던 자유방임주의를 채택을 했던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였던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즉 뭐다?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그러한 욕구가 만나는 지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뭐 공급량을 늘리고 뭐 가격을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시장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고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다. 가장 자유로운 형태는 자유롭게 시장이 알아서 굴러갈 수 있도록 물건을 팔고 그다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의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방임주의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공황이 찾아왔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그냥 냅두었더니 지금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바로 대공황 이후에 자유방임주의 대신에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전에 개입을 안 했다면 방임했다면 이번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새로운 정책, 이걸 이른바 뉴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정책. 자,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정책이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실시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활약해가지고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 총 4번이나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이후에는 4번 당선되는 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헌법을 바꾸어가지고 이제는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헌법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미국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루즈벨트가 4번 대통령 당선된 거는 역전할 수 없는 기록이지 않을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딜 정책의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했다 그랬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우선 국가가 농업과 산업의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농업과 산업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옥수수 같은 거 몇 포대 생산하든지 뭐 자동차 몇 대 생산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가 시장의 전망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게 가격이 너무 폭락하지 않게 혹은 너무 급등하지 않게 생산량을 조절했다는 겁니다. 노동자랑 농민의 생계를 지원해 주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방임주의라면 시장에서 노동자랑 농민이 뭐 임금을 얼마나 받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삶이 얼마나 팍팍하든지 좀 개인의 자유에 맡겨놓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느낌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실업자가 증가함으로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실업을 한다는 것은 임금이 안 들어오게 되고 임금이 없다는 것은 물건을 못 사는 거고 물건을 못 산다는 것은 결국에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임금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민간 기업이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도산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임금을 누가 주면 되냐? 공공사업, 국가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개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민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경제 사이클을 돌리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복지제도 같은 것들도 확대를 하고요. 연금이나 실업보험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나중에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개발 사업 이런 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제작되었던 미국의 후거댐이라는 댐이 있어요. 아주 높죠. 높이가 221m래요. 장난 아닙니다. 자, 221m 그냥 짓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댐이라는 건 어떤 거니 얘들아? 이 높이, 이 댐이 여기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수에 있는 물의 힘을 뒤에서 다 막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거고 정말 대규모 사업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당시 민간 기업이 담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함으로써 경제 사이클을 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뉴딜 정책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뉴딜 정책 이외에 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자, 두 번째 블록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 이외에 미국도 그렇지만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뭐 영국이나 그다음에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 블록,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어서 자기들 나라에서 과잉 생산된 물품들을 식민지에다가 팔아서 높은 이득을 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득을 통해서 대공황으로 추진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블록 경제라고 하는데, 블록 경제 역시 뉴딜 정책처럼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경제 정책이었죠. 자,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딱 보다시피 알 수 있는 게 뭐야? 블록 경제의 약점은 뭐다? 식민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식민지가 굉장히 적거나 없거나 하는 나라들에서는 블록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은 식민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일본, 조선밖에 없죠. 식민지가 뭐 많이 쳐주면 대만 정도고요. 일본, 그 다음에 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블록 경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공황 이야기를 마치고 전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상이었던 전체주의에 많이 경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전체주의 딱 봐도 뭘 중요시하는 주의야? 전체를 중요시하는 주의겠죠. 개인은 전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존재를 한다는 이념이 전체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억압하는 것이었고요. 대표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주의의 리더들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인물들, 무솔리니, 히틀러, 그리고 당시 일본 천황이었던 이 히로히토 천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물들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전체주의는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를 배울 겁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그중에 이탈리아를 먼저 보자면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는 우리가 보통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전체주의가 상대적으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체주의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파시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보고 이거는 그냥 전체주의를 영어인가? 외국어로 파시즘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콕 집어서 파시즘이라고 한 건지는 문맥을 잘 보고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습니다. 삼국 동맹이었지만 영국의 제안을 받고 삼국 동맹을 배신하고 전쟁에서는 연합국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자, 승전국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다 할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원했던 영토를 실제로 얻지도 못했고요. 경제적으로 미국 같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극단적 사상에 빠져드는데 이 타이밍을 치고서 권력을 잡았던 것이 바로 무솔리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당, 파시즘을 추종하는 파시스트 당을 이끌고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 체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대공황이 시작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을 극복해내기가 어려웠어. 왜? 블록 경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식민지가 적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무솔리니의 권력은 더욱더 강해졌겠지. 사람들이 전체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독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보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미 독일은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파리 강화회의 기억이 났을 겁니다. 파리 강화회의 결과 우리는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고요. 베르사유 조약은 강대국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많았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미안합니다. 독일은 1320억 마르크를 이제 연합국 측에 배상하게 돼 있었는데 독일 입장에서 엄청난 그런 부담이 됐을 겁니다. 자, 독일의 경제는 이러한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붕괴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전쟁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독일의 환율은 1달러당 4.2 마르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경제가 조금 안 좋아져서 환율이 1달러당 8.4 마르크였고요. 1921년에 가면은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독일 돈 45 마르크가 필요했습니다. 그해 말에는 더욱더 경제가 안 좋아서 160 마르크가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은 1300마르크가 있어야 1달러. 그해 말에는 무려 7000달러가 있어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에는 5만 마르크가 있어야지 1달러를 살 수 있고요. 1923년 말에 가면은 수조억 마르크가 있어도 1달러짜리 한 장 사기가 어려운 그 정도의 마르크와
독일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독일 아이들이 굉장히 놀고 있는데 쌓기나무 놀이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이것들을 보니까 뭐야? 돈이야.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여가지고 돈을 막 쌓고 이렇게 놀고 있을까? 아닙니다. 돈이 그 정도 화폐 가치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장난감 살 바에야 이 돈으로 노는 게 차라리 더 싸게 먹히는 거야. 자, 이 옆에 있는 여성 봅시다. 자, 겨울에 매우 춥나 봐요. 난방을 떼고 있네요. 자, 근데 이 난방을 떼고 있는 건 장작 뭐야? 돈입니다. 이 사람 엄청 부자여서 그랬을까? 아니야. 이 장작, 이 정도 돈으로 장작 사는 것보다 그냥 이거 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그만큼 경제가 파탄이 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독일이 겪었어요. 물론 세계에서 독일이 배상금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뒤로 가면 야금야금 배상금을 줄여주기는 합니다. 뒤에 새로운 조약들을 맺으면서. 근데 이미 뭐 독일 경제는 파탄이 났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전체주의를 우리가 나치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치즘. 자, 그런데 나치즘의 원래 득표율은 나치즘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공황이 일어난 1929년쯤부터 해서 나치의 득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독일 내에 실업자의 숫자 비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하고 있어. 실업자의 숫자 증가와 나치당의 득표율이 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독일의 정당별 득표율을 보자면은 독일에 굉장히 많은 정당이 있는데 이 중에 나치당은 사실 제일 꼴등 정당이었어. 그런데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이후에 미친 듯이 득표율이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다? 33년 가면은 최고 정당이 됩니다. 다른 정당들 비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끔 히틀러의 악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히틀러는 뭔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을 막 다 억압해가지고 권력을 처음에 잡은 걸로 혹은 뭐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히틀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독일 사람들이 경제가 살기 어려운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틈을 타서 합법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투표를 해준 거예요. 나치당에게. 자, 1933년에 나치당을 이끌었던 히틀러는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히틀러를 총리에 이렇게 하면서 축하해주는 장면이지요. 자, 히틀러는 정부의 리더였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제1정당, 제일 많은 득표율을 차지한 정당이 나치당이 됐습니다. 제1당이야. 이제 의회에서도 뭐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지요. 나치당은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의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법을 만듭니다. 지방의 장관들을 중앙에서 임명하는 법을 만들어요. 자, 당연히 나치랑 관련된 사람들을 지방에다가 임명을 했겠지요. 자, 기존에 있던 정당이었던 공산당이랑 3인당, 가톨릭 중앙당 같은 활동들을 전부 다 불법으로 만들고요. 독일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직 나치당 하나만을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차지했던 히틀러는 나치당 일당 독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독일의 국회의사당, 독일의 의회에는 이제 독일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크가 아니라 나치당을 상징하는 마크가 걸리게 되고요. 그 앞에는 그 중앙에는 히틀러가 존재를 했습니다. 이제 히틀러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치당 하나의 당을 중심으로 독일 전체 국가가 똘똘 뭉치게 되는, 그리고 그 앞에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억압되게 되는 전체주의, 나치즘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치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인종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편을 다 같이 모으고 상대편, 나쁜 놈들,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공격하면 우리의 결집력이 강해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삼았고요. 자, 의회에서 의회 당연히 나치가 장악하고 있는데 법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유대인과 독일인은 결혼을 금지시키고 유대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게 규정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별을 유대인들이 항상 가슴팍에다가 황색별을 달고 다니게 만드는 그런 차별적인 법률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예 이런 표를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하얀 색깔은 순수한 독일인을 이야기하고요. 까만 색깔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따졌을 때 조상들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면은 너는 유대인, 너는 조상 중에 유대인과 독일인이 어느 정도 섞여 있으니까 너는 혼혈인, 너는 순수한 독일인 해서 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시민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시민권 인정할 수 없어. 넌 독일인 아니야. 꺼져.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이 바로 당시에 굉장히 차별적인 나치의 인종주의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치의 일당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밀 경찰이었던 게슈타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고요. 사회를 통제하고 권력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자,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군국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습니다. 1931년엔 만주에 쳐들어가고요. 37년에는 중국 본토로 쳐들어갑니다. 자, 일본 군국주의 핵심 인물은 바로 여기 보이는 천황 히로히토입니다. 물론 일본의 군국주의는 사실 나치즘이랑 파시즘이랑은 조금 달라. 왜냐하면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나치당 그리고 파시스트 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거라면, 그리고 그 당의 리더가 무솔리니와 히틀러였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군인들이었던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에 히로히토라고 하는 천황이 이 군대의 대장은 아니기 때문에 또 히틀러랑 무솔리니처럼 전체주의의 완전 최선두에 서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 메이지 유신할 때 일본 제국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 일본의 어쨌든 최고 통수권자이자 전지적인 권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 당연히 일본 천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이 군부고, 군부에서 폭력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을, 전체주의 정책을 실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제일 꼭대기에는 법적으로 누가 있었던 거냐? 일본의 천황이었던 히로히토가 있는 거고요. 때문에 일본 최고 통수권자로서 일본 군국주의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솔리니, 히틀러, 그리고 일본 천황이었던 히로히토까지 좀 잘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기 자료로 한번 읽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솔리니가 이야기한 말이네요.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파시즘,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의 영혼도 존재하지 않다. 국가가 제일 중요하다. 인간의 영혼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국가가 짱이다.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힘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이에 직면할 용기를 가진 국민이 고귀함을 부여한다. 전쟁을 해야 된다. 더욱더 뻗어나가야 된다. 이탈리아를 위해서. 이탈리아 너무 지금 나약하다. 우린 더욱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히틀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식 격리를 하고 있네요. 자, 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을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뭘? 인종. 독일 민족을 세상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우리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개인, 자유 이런 거 필요 없다.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추구해야 된다. 자기가 병학하고 결함이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은 치욕이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하지만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 아픈 사람은 애도 나오면 안 돼. 왜? 독일 민족의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게 독일 민족의 순수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전체주의적인 마인드니 얘들아, 그지? 독일 민족에 상응하는 영토를 이 지역에서 확보해야 된다. 지금 독일 민족의 영토는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민족이 어울리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쳐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쳐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전체주의 3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였습니다. 3가지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자면, 첫째, 국가와 민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사를 했고요. 군비를 확장하고 대외 정책,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 대공황과 전체주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차 세계대전을 3시간에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친구들, 안녕.